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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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엄청나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운한 일이요? 네. 뭔데요? 어제 제가 퇴근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딱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원래 그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현관에 벨소리가 들리는데 네. 아내가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누가 오셨길래? 이게 거의 택배가 왔어요. 아침에 택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기요, 택배라니요. 택배님. 택배님. 택배님이십니다. 아니, 그거는 박 변호사님 아내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주부들은 그 택배 맞아요. 뱃소리만큼 반가운 거 없을걸요?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막 벨 누르고 이러면 결례라고 생각하고 주거 침입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택배 받을 일이 저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정반대인데요. 보통 전 이제 애 보랴, 뭐 또 일하랴. 사실 특히 워킹맘들은요, 뭐 장 보러 갈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집에서 편하게 딱 휴대폰을 보면서 이거 필요해. 갖다 주세요 하면 집 앞까지 갖다 주시니 정말 지금 그 생각만 해도 기뻐 보여요. 택배 상자를 딱 열었을 때 특히 이제 저처럼 택배 많이 시키는 사람이면 택배 상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열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푸는 느낌, 뭐 생일 때 생일 선물을 상자 하나하나씩 여는 느낌? 진짜요. 아는 임 사람만 변호사님의 아니까. 마음이 제 마음과 어쩜 이렇게 같은지 이게 정말 택배 서비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택배비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떨 때는 배송비 할 때는 좀 아까울 때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아니야, 이렇게 나에게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데 택배비 오히려 약소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좋은 택배가 없다 당장 생각하면요. 당장 아찔한 게 저 이제 아기 키우잖아요. 기저귀가 항상 정기적으로 맞아요. 이만큼씩 사야 된단 말이에요. 택배가 없다면은 이거를 내가 매번 마트에 가서 이만큼을 싸들고 오는 거 상상만 해도 아니요, 남편한테 그 심부름 시켜서 사라 그러면 되죠. 난 택배를 이렇게 사람보다 남편보다 택배를 좋아한다는 거는 보니까 남편은 안 사다 주니까 택배 오시면 오시지 마요. 너무 심각하네요, 진짜로. 근데 양 변호사도 택배 좋아하시죠? 아, 당연하죠. 이분은 뭐 거의 아니, 저는 프로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남편이랑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남편도 매일 보잖아요. 저는 오히려 남편 매일 안 보내요. 출장을 많이 가가지고 택배는 매일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택배가 6개가 넘게 쌓여 있는 걸 딱 보면서 아이고 반가워라. 그럼요. 한꺼번에 또 뜯어보면서 그 맛을 또 느꼈죠. 아이고, 다들 이렇게 뭐 택배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택배 서비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특히 그 유명 맛집의 음식을 택배로 받아보곤 하거든요. 와. 실제로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먹으려면 너무 힘든 점이 맞아요. 많은데 뭐 광주에 있는 보리굴비가 하루 만에 배송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뿐만 아니고 생필품의 의류 뭐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택배로 받아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요즘은 주문하면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보고 맞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이게 외국에서 좀 살 때 보면은 정말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속 터져요. 거기다가 이 빠른 배송 원하면 그 택배비가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2,000원, 많으면 5,000원 하면은 전국 어디든 배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택배 시스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제가 참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택배를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네 분 다 모두 다 택배를 끼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는 물건 사려면 잘 안 사지만 직접 보고 삽니다. 음식도 직접 보고 먹고요. 참 근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내는 보면 진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택배를 이용하거든요. 네. 뭐 청소기, 가전제품, 또 양 기자 말하는 생필품까지 정말 하루에 택배가 수십 개, 뭐 수십 개는 아니고 몇 개씩 옵니다. 그만큼 편리하니까 그렇겠죠. 네. 이 우리만 이렇게 택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택배 이용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 2월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횟수가 연 44.8회래요. 나누기 이렇게 10일을 하면 한 달에 보통 한 4건 정도 택배를 받는다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택배를 네. 이용한다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수로 보면요. 이용 횟수가 약 2배인 84.9회로 집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하면 매주 한
2개 이상 택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올해 이용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분기 국내 택배 물동량이요.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6억 300만 박스를 이야, 기록했거든요. 아, 이미. 네. 6억 300만 박스를 말하는 거죠. 박스. 6억 300만 원이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데 제가 기억하기는 막 국내 최초 택배는 1992년에 한 그룹이 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25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네. 우리 뭐 홈쇼핑, 온라인, 그리고 뭐 모바일 쇼핑 급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제 방법이 워낙에 간단해지다 보니까 물건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택배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구매에서 온라인 구매로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배송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택배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 생활 굉장히 편해진 거는 맞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도 있는데요. 네. 먼저 택배 상자나 포장재,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재활용 쓰레기 문제할 때 택배에 들어있는 이 뽁뽁이들, 그렇죠. 택배 박스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이 쓰레기 문제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고 또 배송 속도전, 그러니까 빨리, 또 과도한 물량, 많이. 또 이렇게 스피드가 있고 또 이제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 또 경비원분들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힘들어하세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커진 시장 규모에 걸맞게 이 택배 시장에 대해서 한 번쯤 뒤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지선 기자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좋지만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택배가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긴 한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될 팁은 또 뭔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또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볼 겁니다. 네. 먼저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요. 우리가 보통 줄여서 화물자동차법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택배차가 화물차잖아요. 그렇죠.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관리하고 육성해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년 8월 30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은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2015년 8월 11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우리는 여기서 공동주택의 택배함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을 또 알아볼 예정인데요. 근로복지 정책의 수립과 복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01년 8월 14일에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 당시의 법명은 근로자 복지기본법이었는데 2010년에 바뀌었어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 법이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근로복지기본법. 이 세 가지 법률을 알아볼 텐데 20대 발의 현황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화물자동차법은요. 현재까지 총 30건이 발의돼서 절반 15건 처리되고 15건은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은요. 현재까지 총 44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13건이 처리되고 3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요.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2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분 모두 택배를 좋아하는데 자, 택배 얼만큼 이용합니까? 저는 우선 네. 택배 기사님이 일주일에 저희 집을 방문하는 횟수는 아무리 적어도 한 3번, 4번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는 그 택배 박사님을, 네. 택배, 박사요? 저희 집에 오시는 택배 상자님, 상자님, 박사님. 네. 택배 박사님은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10개? 네, 일주일에. 우리 이지선 기자는요? 저는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전 주로 먹을 걸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사는 날은 많이 오고요. 적게 사는 주엔 적게 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택배가 있을 때마다 또 내가 나 몰래 나 돈 쓰고 있구나. 우리 돈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배 상자 보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 남편도 그 퇴근하면서 밖에 있는 그 택배 상자를 보면은 뭘 또 이렇게 사재낀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요. 특히 아이용품, 뭐 장난감, 아니 뭐 안 되면 무조건 아이만 핑계를 대세요. 아이는요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속옷부터 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주문하면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주문해요. 제주도에서 뭐 귤 레드향 같은 거, 또 해남에서 고구마 말랭이 주문도 어머, 하고요. 그런 얼마 것도 전에, 돼요? 네, 얼마 전에 이 대단하다. 검은도 쑥개떡을 제가 주문해서 아침에 이렇게 데워서 먹고 나왔고요. 꽃을 택배로 받아본대요. 저는. 맞아요. 꽃도? 네, 꽃도. 농장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있어요? 오프라인 꽃시장만큼은 싸지 않지만 동네 꽃집보다는 조금 싼 가격에 이야. 그렇지만 포장이 좀 덜 돼 있죠. 그렇게 받아보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해요. 사실 이제는 택배로 뭘 배송받느냐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집 앞까지 오는데 문제는 이걸 배송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도 사실 배송이 된다는 게 오히려 문제죠. 배송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게 뭐죠? 배송을 그게 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조카들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려고 뭐 5살 어린이날 선물 막 이런 거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아가들이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택배로 배송을 해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이요? 그럼요. 살아있는 애완용 동물을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머. 동물을 사실은 가서 분양받아오고 입양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내가 딱 클릭해서 난 얘 살래 해가지고 집 앞까지 딱 배송, 이게 철저히 같이 배송해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들고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저도 양 변호사랑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아이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려고 선물로 주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 분양이라고 쳤더니 관련 사이트가 이제 수십 개가 달리는데 거기에 뭐 절차도 간단하고 거기다 택배로도 받을 수가 있다고 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기에 또 강아지, 토끼, 뭐 도마뱀, 클릭 몇 번으로 구입을 하고요. 쉽게 배송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삽시다 직접. 그러니까요. 암만 귀찮아도 동물은 제가 봤을 때 동물은 이게 하루 방치되면 죽을 수도 있고 좀 그러게요. 문제되지 않나 맞아. 싶은데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보낼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네. 봤더니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창에 갇혀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조류나 이제 작은 동물 같은 경우 그런 아이들은 이제 페트병에 담겨서 페트병? 네, 배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나 또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겠죠. 부상 같은 걸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사고로 죽는 경우도 죽어서 배송되는 몸 경우도 포스로 불 것 같기도 네. 하고 동물도 문제지만 그걸 받은 아이들도 아니면 받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전문 동물 운송업체를 통해서 막 배송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배송 비용이 비싸니까 좀 싸게 아끼려고 단가를 낮추려고 보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제재는 못 합니까? 법을 보니까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을 직접 전해주거나 아니면 동물 운송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야.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규정 자체가 불과 4년 전에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도 이제 불과 굉장히. 4년 전이라는 네. 거고요. 네. 이게 더 충격적인데 이 제지하는 동물도요.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스, 햄스터 이렇게 딱 6개만. 아니 그 6종만. 이 어머. 6종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거북이, 뭐 이구아나, 다 키우는데. 뱀, 그럼요. 요새 얼마나 다양한 악어는 안 키우죠. 이 지금 6개밖에 없다면 문제가 같은데. 그러네요. 지금 네. 이 6종 제외하고 다른 거는 제재 대상에도 올라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클릭 몇 번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분양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키우다 또 재미없으면 금방 버려도 된다. 유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기 야생동물 신고 건수가 50건이라고 해요. 그중에 사막 여우 같은 멸종 위기종도 있었다고 아니, 합니다. 사막 여우도 이렇게 택배로 살 수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와, 이거 심각한데요. 이 종하고 관계없이 저 생각에는 저 잘은 모르겠지만 6종이 아닌 모든 생명체,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규정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명체는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글쎄 벌레까지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레도 해야 되나요?
생명체죠. 벌레도. 벌레든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벌레도 그 느끼겠죠. 그러니까 좀 직접 삽시다 동물 생명체는. 그죠. 사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동물을 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발의안이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멸종 위기의 야생 동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동 수단을 마련해야 되고 네. 또 이걸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것이고요. 지난 4월 27일에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제 평소 생각이 좀 옮겨진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과태료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좀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세부 내용에는요. 그 멸종 위기종을 멸종 위기종이 상해를 입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망,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통과됐으면 저도 하는 바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이게 멸종 위기종에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었지만 사실 동물 자체를 짐작제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대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 제한 없이 택배로 하다 보면은 동물들한테도 물론이지만 사람도 전염병 같은 거에 노출될 맞아요.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하고요. 있네요. 네. 또 나아가서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쇼핑하듯이 동물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사지 말라, 분양받지 말라, 입양하세요. 이런 표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손쉽게 분양받고 손쉽게 택배 받으면은 유기도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택배 다 좋지만 동물 생명체에 대해서는 이 택배를 운송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지 방법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통과가 됐으면 네.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는 택배 수령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택배량 증가하고 수령 방법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데 1인 가구 이건 무슨 말이죠?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네. 지난 3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을 거래를 봤더니 8조 9,854억 원. 아우 진짜 많다. 많죠. 엄청나네. 네. 네. 대단하죠. 전년 동월 대비 20.1%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데는 미세먼지 같은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요.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테고 네.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부주적인 변화에 영향도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저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저희 집도 사실 늦게까지 다 안 옵니다. 잘 안 오다 보니까 1인 가구는 일하러 가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없는 게 좀 문제이기도 하네요. 네, 택배 양은 증가하는데 받을 사람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네. 앞에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택배 문 앞에 두거나 경비실에 맡겨두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 됐고 이렇게 하니까 현관 앞에 그냥 두고 간 택배 도난당하거나 분실해가지고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많아요. 또 경비실에 네. 맡기자니까 경비원 아저씨들의 업무가 그렇죠. 그게 택배 관리가 본업이 아닌데 여기에 너무 과중하게 그렇죠. 네, 업무가 쏟아지면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사한 택배 피해 구제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요. 전체 35.7%가 다 분실 신고예요. 그래서 택배 민원 3개 중에 하나가 분실됐거나 도난됐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명절 연휴 때 되면 택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 택배 절도범, 전문 절도범, 맞아요. 절도꾼이라고 그러죠. 이런 뉴스가 있던데 맞죠? 네, 그래서 요즘 그 경비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다른 업무를 보실 수 없는 정도라고 해요. 이 택배 지키느라고. 택배 받으시고 없어질까봐 지키시느라고 순찰과 이런 정비하시는 일들은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택배 분실 위험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이것도 다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 보시다가도 수시로 이제 자리도 돌아가시는. 확인하러. 네. 네. 저희 아파트도 보면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 택배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비 아저씨들이 주요 업무는 2개예요. 분리수거랑 택배 보관. 그래서 택배를 또 인수인계를 또 안 했다고 전화해서 그렇죠. 빨리 좀 찾아가라 그러고 또 그분들끼리도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파트는 무인 또 택배함이 또 있거든요. 근데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택배를 안 시키시는 저희 아내가 그 무인 택배함에서 갖고 오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무인 택배함 이런 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무인 택배함 많이 이용하고요.
물론 이제 무거운 거 내지는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문 앞에 놔주세요 하기도 하지만 무인 택배를 이용하는 게 서로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실제로 무인 택배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게 그렇죠. 1위였대요. 아. 그리고 분실한 적이 있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이게 2위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 말한 그 문제점들을 무인 택배함이 많이 좀 해결해주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 또 보더라도 아 이거 누가 받을 건지 빨리 얘기해달라고 전화 안 그렇죠. 해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무인 택배하면 괜찮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공동 출입구가 우선 이제 뭐 출입 카드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 또 저는 저희 앞집을 또 신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또 가져가겠냐. 또 고가의 물건 제가 또 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인 택배함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좀 우리 집이 더 개방된 장소이고 또 내가 고가의 물건을 구입을 해서 택배를 이용한다면은 저는 그러면 무인 택배함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늘어나는 택배 물류 때문에 이런 방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재 중에 이제 택배가 뭐 분실되거나 여러 사고가 발생을 해서 재배달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택배함 설치 비용의 절반을 보조할 계획으로 약 5억 엔의 예산을 편성했대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업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 측에서도 이 택배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이 설치하는 그 노력에 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달라진 생활상을 반영하는 건데 네. 대만도 2015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무인 택배함하고 차이점은 실온, 냉장, 냉동칸이 또 있답니다. 네, 그래서 식품류 수령까지 저처럼 걱정 안 해도 되게 가능한 아이스크림도 가능하죠. 전냉제가 있다면. 네. 앞서서 얘기했지만 식료품 굉장히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렇게 냉장, 냉동 기능까지 있으면 정말 택배 믿고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입니다. 네. 최고. 지금 뭐 무인 택배함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고 뭐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뭐 우편함 많이 이용했잖아요. 근데 네. 요새 우편함 얼마나 잘 보시나요? 안 쓰죠. 네. 잘안 쓰죠. 저희는 네. 우편보다 택배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달라진 생활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각 지자체나 아파트에서 이런 무인 택배함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관리가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전국에 이런 무인 택배함이 어디에 뭐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 전혀 현황 파악도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만족을 하도록 그리고 택배원들의 조금 업무 수월함이 조금 더 더하도록 이 무인 택배함 설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런 부분까지 법을 만들어야 될지 뭐 그거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무인 택배한 이 부분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새로 아파트나 이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해서요, 장점,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 또 이런 택배 물건 분실과 같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것으로 작년 7월 27일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장점 말고도 그 택배를 받아보는 사람의 편리함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무인 택배함을 설치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좀 주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관리비가 그게 좀 또 되겠네. n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은 내가 드는 부담은 적은 반면에 장점은 훨씬 많으니까 괜찮은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관리비 아깝다 그런 이유로 이거 설치 안 한다 그런다면은 좀 나 편하자고 남한테 좀 전가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또 택배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걸 과연 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 설치는 필요한데 이게 법까지 필요한 일일까라는 것은 조금 좀 생각이 그렇죠. 네, 법까지 다른 생각도 가능할 것 필요할까?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같은 곳에 공동주택에는 설치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저희 집 같이 이미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에 무인 택배함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으로도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아하. 네, 이 김두관 의원이 그 내용으로도 역시 발의를 했습니다. 기존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설치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장기 수선 충당금이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개조하거나 고칠 때, 또 보수할 때 필요한 금액인데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양 기자처럼 좀 오래됐던 아파트도 무임 택배함을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할 수 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네요.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 택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택배를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야, 오늘 택배 참 저는 적응하게 택배도 보낼 수도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요즘에는 중고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네.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택배- 심심찮게 보낼 일도 택배를 생겨요. 보내려면 제 기억에는 우체국이나 택배소까지 가고 뭐 이랬었는 것 같은데 네. 좀 뭐 쉽게 지금 할 수 있다 이 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난 6월 1일부터요,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보낼 수 있는 이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데 우체국 택배방이 생겨요. 택배방. 네, 택배방이 뭐냐면 택배방은 이제 작은 상점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 생기는데요. 여기다가 우체국에 갈 필요 없이 네. 여기다가 맡기면 우체국 택배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방의 확대를 위해서 이 택배방을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상점, 또 아파트 관리소, 또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있잖아요. 아파트 주변에는 주변에 항상 많죠. 많거든요. 네, 이런 데서 우체국 택배방 운영을 원하면요,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놀라워요. 이 택배가 더 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택배방 같은 것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어차피 거기 갖다 주면 이게 취합해서 또 네, 전달한다는 그렇죠. 네. 거고 뭐 반품하고 이럴 때 택배를 다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편한 건 편한 건데 이만큼 우리 택배를 이용하는 만큼 택배 종사자분들은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뭐 당일 배송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당일 배송 안 되면 그 다음 날에도 배송이 되거든요. 사실 요새는 네. 밤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배송원들을 심심찮게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까지도 맞아요. 배달이 되고 맞아요.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밤에 새벽에도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벽 배송도 있어요. 근데 왜 오나 이게 뭐 무섭구러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받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참 필요한 서비스고 이런데 아침에 먹을 걸요, 새벽에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택배하시는 네. 분들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택배 한 건당 이 택배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 800원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가세랑 수수료를 또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 보면 사실은 건당 한 500원 정도 내외밖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배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무 싼데요. 500원 정도, 800원에서 수수료 짜면 500원. 이게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거 없이 금액이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무겁고 가볍고 사이즈가 크고 작고 조금씩은 네.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아하. 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송비가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싼 거 맞는 싸요. 것 같아요. 배송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되게 싸고 빨리 배달해주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것저것 떼고 나면은 택배 기사님들은 손 중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우리 없다. 이제 보통 이런 한 거죠. 2,500원 정도의 택배비가 들 네. 거예요. 그래도 택배 기사님 손에 쥐어지는 거는 그렇죠. 그 정도 500 원. 3분의 밖에 안 되는 1도 거예요. 안 되는. 네. 그 작년 12월 4일에요. 국회 토론회에서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분들의 수입이 한 달 평균 한 320만 원 정도래요. 저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택배 기사들이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이에요. 아. 14시간 이상 일하신다는 걸 감안을 하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정도 더 버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현실은 14시간보다 더 일하는. 더 일합니다. 최근에 이정미 의원 또 우리 박주민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네. 택배 기사의 고충을 이렇게 알아보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 보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아이고. 진짜요? 다 일어나서 자정까지 일해요. 그러면 저녁 8시엔 자야 되는데. 안 돼요. 자정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한 20시간,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게 아닌가. 그럼 몇 시간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자고 또 일하고. 5시간도 못 주무시겠죠. 그죠, 못 들어가자마자 바로는 못 자니까. 그쵸. 한 4시간, 3, 4시간? 4시간밖에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진짜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비스 있죠. 안심번호 서비스라고 네. 있는데요. 이 서비스 비용까지 전부 다 택배 기사님들이 떠안고 계시더라고요. 이 안심번호 서비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050으로 시작되는 일회용 번호. 네, 이거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핸드폰 번호를 노출한 대신에 랜덤한 번호로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아하. 이게 우리가 정당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그때도 안심번호를 안심번호로 부여해서 하니까. 노출을 네.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이트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게 자동으로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체크돼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걸 모르고 당연히 서비스를 나는 공짜니까 그렇죠. 내 번호 노출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송장에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오면. 다 나온다는 게 조금 꺼림칙해서 저는 사실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게 택배 기사님들이 저는 비용을 부담하는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저도 되게 충격받았는데요. 실제로 그 정은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10개의 홈쇼핑 업체와 6개의 온라인 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단 한 푼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분당 30원이 넘는 통화료가 드는데요. 전부 택배 기사들이 떠안고 있었던 거죠. 분당 30원이면요. 일반 통화료가 한 14원 정도거든요. 네. 두 배가 넘는 비용이에요. 심지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40% 이상이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전부 다 택배 기사가 부담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지금 안 계속 되네요.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고 있지만 이걸 왜 택배 기사가 전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저 약간 갑의 횡포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 큰 쇼핑몰이랄지 홈쇼핑 같은 업체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전가하더라도 그 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또 소비자로서는 좀 이렇게 자기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전화를 걸 수밖에 없잖아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쇼핑몰에 주문하니까 그 쇼핑몰이 돈을 낼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상식이 법으로 법제화 안 되면 지켜지지 않는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득을 본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법률용어로 수익자 부담. 그렇죠. 맞죠? 근데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으면 결국은 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현행법상 좀 보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계약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심번호 비용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 사업자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원 사업자에게 제공한 이 안심번호 서비스의 비용을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자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지난 3월 21일에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저는 간혹 이 안심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연락 없이 그냥 배송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뭔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이런 갑의 횡포가 없이 제대로 네.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소중한 개인정보도 좀 그래야 지킬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이 택배 기사들의 강도 높은 업무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해결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 부지런히 맞춰서 움직이느라고 끼니도 제때 못 때우고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수면 시간 모자라고요. 택배 기사처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기할 때 현금 인출기 왜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 보면 저도 간이로 한 봤어요. 칸씩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쪽잠 잔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노동자를 이동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이 관련해서도 우리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럼요. 우리 국회는 이런 것도 이거 해야 논의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국회가. 그럼요. 네.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배 기사처럼 이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배달 또는 운전 이런 용역을 제공해서 보수를 받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내용으로요. 작년 9월 19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은 비슷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가 돼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6년에 연 소초 지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11월까지 12,555명이 방문을 해서요. 쉼터에는 뭐 당비실도 있고 마사지실 그리고 금융 업무 보시기 힘들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행정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 노동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 와닿는데요. 어떻게 이동 보면 노동자. 이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손발이 돼주는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치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우리 일본도 택배함 설치에 지자체 예산 투입한다면서 네.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동 노동자만 그렇게 필요하냐. 그 이동 노동자 아닌 분들도 사실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참 저는 이런 제도들이 좋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맞아요. 또 급여라든지 보수를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쉴 시간이 있어야 쉬러 가죠. 쉼터 만들어 놓으면 제 말이 그거예요. 무슨 궁전처럼 휴게시설 만들어 놓으면 네. 뭐예요? 완전 그림의 떡입니다. 쉴 시간이 없다니까요. 12시까지 일하고 새벽 5시에 나가야 돼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 쉽니까? 요즘 사실 사회적으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워라밸 일과 어떤 워라밸. 삶의 균형성을 맞추자는 이런 그 일과 관련된 그런 변화가 많은데요. 사실 택배 기사는 어떤 단순한 노동자도 또 자영업자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가장 안 좋은 위치 같아요. 실제로는 타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뭐 스스로 또 자영업자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택배 기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대리 운전하시는 분, 학습지 교사, 간병인, 방송 구성 작가, 방판매원. 우리한테 익숙한 많은 직업들이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에 속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약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각종 노동관계법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나랑은 상관없어 보이고 뭔가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집계된 종사자 수만 해도 2015년 기준으로 23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맞네요. 근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이게 파악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맞아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정의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는 상황이고 또 보험가입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 작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작가들 다 이렇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네.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근데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현재 비공개 TF를 꾸려서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뭐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르면 이달 말 정도에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네. 이 문제가 그래서 국회에서도 관심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현행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정미 의원 또 그리고 한정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 이 밖에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됐어요. 네. 법안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발의된 택배 관련 법안은 총 16건이고요.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관련된 것은 14건이고요. 총 30건이 계류 중입니다. 박광온, 장석춘, 이명수, 문진국 등 총 2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와, 많이 했네요. 네. 진짜 관심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이 자막에 쭉 나오고 있는데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빨리 좀 통과가 좀 됐으면 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우리 택배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이 택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요. 네, 여기 4분 계시죠? 저도 들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순한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죠? 맞아요. 요즘에 오프라인 그냥 동네에 있는 매장들 가봐도요. 조금씩 배달 서비스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약간 주객이 많이 전도됐고 그리고 기술 발전이 또 다른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택배 없이는 못 살죠, 네. 이제는.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택배 얘기하는데 인방 앞에서 왜 이렇게 좋아해? 저 오늘 올 택배가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집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근데 네가 산 거 오겠지. 당신이 산 게 오겠죠. 하도 많이 사서 뭐가 먼저 도착했을까. 그런데 노동자의 날 네. 나는 쉬는데 택배는 왔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관련 법안이 워낙에 많이 발의가 돼 있고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속히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택배 관련해서 달라지는 시행안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광고 얘기를 할 때 드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드론 택배의 현실화도 머지않았다라고 해요. 사실 그동안 이 사물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 개인 위치 정보와는 이제 다른 개념이지만 개인 정보 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가 돼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택배와 같이 이제 순수하게 사물 위치만을 수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해서요. 위치 정보의 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2월 27일에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농촌이나 섬 같은 경우는 택배 찾으러 가는 것도 30분 넘게 걸린다고. 진짜요? 저는 맨날 집 앞에서 받는 것만 생각해서. 근데 이 드론 있으면 인방을 들어서 저렇게 앉아 있으면 택배 그 드론이 쭉 날아가세요. 탁 떨어지는. 이야, 좋네요. 네. 진짜 벽지 같은 오지 네. 같은 데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충남 태안군의 섬마을 가이도에서는요. 드론 택배 사업이 시범 운영 중인데요. 시속 50km로 30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화물선 배송비보다는 저렴하고 주민들이 빨리 만나볼 수 있고 좋겠죠. 요즘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인데 택배 산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이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으로 지목을 받고 있던 게 경유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택배차의 대부분이 경유차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택배차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잖아요. 네. 그리고 공회전도 굉장히 많아요. 서야 돼요. 물건 그렇죠. 내려야죠. 그리고 맞아요. 저속 운행도 잦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아파트 같은 이런 주거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것을 운행할 때 이 시민들의 민원과 건강 피해가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현행 자동차 화물 자동차법 보면 국토교통부가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 이외에는 정차를 허용하지 있지 않잖아요. 네, 화물차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몇 대를 더 늘려라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만 늘어날 수 네. 있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 수소 전지 자동차 같은 이런 친환경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인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작년 9월 29일에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는데 이게 통과가 통과가 돼서요. 됐다. 오늘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요, 이 택배업계의 전기 택배차 보급 확대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이 허가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 딱 내세우면 허가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이 친환경 전략에 아주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왕 택배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됐으면 좋겠어요. 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차는 꼭 전기차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택배 물량 늘어난다는 얘기 계속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늘려야 되면 당연히 친환경차가 좋지 않죠. 그렇죠. 네, 정말 굿 아이디어예요. 근데 다만 네. 한 가지 걱정인 건 저도 전기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도 걱정인 건 충전이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배터리의 그 그러니까요. 성능이. 그래서 네. 언제 어디서든 좀 충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준비해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네. 배송받은 물건이 파손이 됐거나 분실이 됐거나 이런 경우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면 또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가격이 워낙에 저가여서 딱히 또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그렇고 그런 네. 애매한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인이 그 냉동 만두를요 보통 얼지 않도록 아니 그게 녹지 않도록 그렇죠. 그 냉동재에다 이렇게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네. 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거는 종이 상자에 종이 상자에 거의 반 녹은 냉동 만두가 배달된 적이 있어요. 못 먹죠 그러면. 네. 저는 택배 분실과 관련된 건데 제가 분명히 서울에서 택배를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인근 경기도인데 택배가 대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적이 됐더라고요. 말도 안 그래서, 되네. 그래서 전화해서 이렇게 찾아 올려온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저도 그런 거 한두 번씩 사실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송물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분실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택배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내용 증명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꼭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네. 알려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배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송 가액을 항상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제 언제까지 반드시 배달을 하겠다라고 이제 약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요, 배달 지연에 대한 이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이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더 좋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내가 14일 이내에 뭐 전화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뭐 운송장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 아니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택배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패널 네 분이 즐거워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택배 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택배를 짐이 아니라 선물로 대하듯이 관련 종사자, 택배 기사님들한테도 따뜻한 관심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